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느끼시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기울어지는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한 건이라도 성립하면 상속용으로 그렇게 주가를 겁이 나서 못 누르거든요. M&A가 한 건이라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PBR 1배 미만, 뭐 0.5배, 0.2배 수두룩하잖아요. 이런 거 다 사라질 거예요. 전부 적정 가치로 올 거예요. 그러나 적대적 M&A가 한 건도 없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주식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주식 매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 기업의 총수가 유한 책임 회사이지만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고 대신에 감옥도 가고 예, 감옥도 가고 그렇지만 또 소액주주와 이제 비례적으로 이제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대주주 위주로 이 기업의 거버넌스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도 역사적으로 좀 더 굳혀진 계기가 있을까요? 1997년 미도파 M&A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착시켰죠. 1997년에 이제 아주 벽두에 신문에 아주 이례적인 우리 매경에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바로 동방 페레그린이라는 여기 옆에 영풍 빌딩에 있던 증권사 있습니다. 저희 사실 그때 당시 취직할 때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만큼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홍콩계의 페레그린 증권과 그리고 동방유량, 해표 식용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표 식용유를 만들던 신동방이 조인트해서 만든 증권사, 합작 증권사였습니다. 근데 이 동방 페레그린 창구 등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백화점 하면 신세계, 미도파, 롯데를 쳐줬는데 그 이제 미도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보았을 때 저평가됐다고 본 일본의 세력들이 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정 보도가 나옵니다. 연초에 미도파 외국인에 의한 주식 매수 움직임. 이제 그때 이제 미도파의 홀딩 컴퍼니, 그때도 홀딩 컴퍼니가 있죠. 대농 그룹이 그걸 보면서 뭐 문제가 있나 보지?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러다가 주총 때 알게 되잖아요. 지분이 이제 12월 결산법인이 3월에 이렇게 주주 명부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개의 그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개의 집단은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 지분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신동방 그룹, 그리고 여기에 합셀한 성원그룹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모든 전략이 나옵니다. M&A의 모든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래서 대농그룹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격자가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신탁사 이런 3대 투신을 돌아다니면서 주식을 사 모으려고 하는데 팝니까? 오를 게 뻔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을 시도하는데 그게 부결돼요.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M&A가 지금 벌어지는 중이고 한데 너한테 우호적인 그런 주주들한테 시비 발행을 하고 제3자 배정 증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가처분 금지 소송에서 실제로 신동방 측이 제기한 소송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막 날아가는 중에 돈은 없지, 살 돈은 없지, 그리고 공격자는 이미 기세를 탔지.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다음번 이제 M&A 그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이 5월에 등장합니다. 백기사로 등장하는 거죠. 전경련이 딱 등장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공격적으로 재벌의 경영권을 뺏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그 꼴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돼, 이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대농 측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대농이 실제로 그 돈을 빌려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성원그룹이라는 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원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죠? 그린메일러죠. M&A 다 나와요. 우호적으로 분명히 공격적에 서 있었는데 여론도 안 좋고 여론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집안의 어르신이 불려가신 거죠. 왜 그래? 이거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다음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전 있었던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비싸게 주는 쪽에 팔죠 하고서 대농에 팔아버린 거예요. 대농에 팔아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강경식 부총리가 그때 이제 차관이셨는데 그때는 부총리 되기 직전입니다.
적대적 M&A는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리게 하고 국가 경제에 이롭지 않다. 국가 경제에 이롭지 않다까지 예, 나왔습니다. 좀 배경에 다 나와요. 예. 찾아보면 라이브러리에 라이브러리에 다 있어요. 예. 아카이브, 뭐,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 후 결국 굴복했죠. 이제 그 뒤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21년 우리 한진칼 기억나세요? 한직할 예. 예, 그 집안 예. 싸움 나서. 남매의 난이었죠. 예, 근데 누가 편들어서 오빠가 이겼죠?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개입했어요. 자, 그 다음 2015년 삼성물산 모지합병 누가 개입했죠? 국민연금이 갑자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결권을 갑자기 국민연금 운용력이 결정했죠? 기억나세요? 예, 제가 그때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를 쭉 보시면 느끼시죠 않습니까? 한국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한 건이라도 성립하면 이렇게 그 상속용으로 그렇게 주가를 겁이 나서 못 누르거든요. 예. 그러다가 M&A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경영권을 뺏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그 경영권을 뺏기니까 M&A가 한 건이라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PBR 1배 미만, 뭐 0.5배, 0.2배 수두룩하잖아요. 이런 거 다 사라질 거예요. 전부 적정 가치로 올 거예요. 그러나 적대적 M&A가 끊임없이 그 무산되고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한 건도 없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주식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PBR 1배 미만이라는 주식은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뭐 사서 바로 청산을 하더라도 이제 청산 가치보다 미달하는 게 시장 가치. M&A 됐다는 순간 벌써 PBR 1배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 누가 해도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 0.2배, 0.3배에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능한 경영진을 사모펀드에서 임명한 또는 뭐 헤지펀드에서 임명한 똘똘한 사람이 와서 구조조정을 하든 뭐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든 주주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나쁠 건 없잖아요. 게다가 뭐 M&A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M&A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도 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PBR 1.0 밑에 있다라는 건 이 회사가 파산할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평균 PBR이 1.0이잖아. 그러니까 상당수 기업이 청산가치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비 기업 천지다. 그러니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가 끝없이 지속되는 거죠. 미도파 이 적대적 M&A 사례가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다는 그 97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PBR 1배가 미만의 이 주식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지 한번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개인들은 그래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한국 주식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 건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정해져 있죠. 예.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되는 수출 기업.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 예.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라는 뜻이죠. 평균 이상.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몇 천억, 몇 조 원 되는 그런 기업들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정말 매력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왜 사야 되냐면, 첫 번째, 주가를 억지로 눌러서 PBR 뭐 0. 몇 배 갖다 놓으면 진짜 M&A 당하고. 예, 외국인들이 많으니까요. 뭐 우리 엘리엇 때 봤잖아요. 엘리엇 때. 엘리엇 때 봤잖아요. 예. 지분율 30-40% 되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공격하는 쪽에 그냥 다 찬성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들 지분율이 그 정도 높으면, 특히 업계 평균, 시장 평균보다 높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단결하는 순간 바로 M&A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주주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대달하고요. 두 번째, 이 수출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올해처럼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될 때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죠. 그렇죠? 근데 파는데 지분율이 높죠.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이해되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데 수출이 안 돼. 그러면 외국인이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 폭락하겠죠. 근데 외국인이 팔고 떠나니까 환율은 급등하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밸류, 그 저가 매수 투자자들이 전환점에 어떤 촉매매 있으면 들어오기 되게 좋은 환경이고, 두 번째, 환율이 높으니까,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자면 환율 100원 오를 때 이익이 뭐 8조 눈에 7조 눈에 그러잖아요. 환율이 유지만 안 돼서 내년까지 1,300원 가면 올해 재고만 털고 나면, 재고 터느라 적자는 안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재고만 털고 나면
제가 받고 팔기 시작하면 이 환율이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외국인은 달러로 표시된 주가만 보니까. 원화 주가 관심 없어요. 10만 전자, 외국인 그거 한국의 10만 전자인지 7만 전자인지 관심 없어요. 걔는 전부 달러로 보고 있는데 무슨 놈의 10만 전자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것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불이야? 삼성전자 되게 싸네? 왜? 환율도 급등하고 주가도 빠졌어. 사. 아이 저 원화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좀 사도? 이러고 들어오는 게 언제냐를 우리가 모르니까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 높으면서 수출 비중 높은 주식이 패닉에 빠졌을 때 사면 이건 진짜 수익이 짭짤하게 나는 거죠. 꼭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또는 포스코나 SK하이닉스나 HD 한국해양이라든가 등등 수많은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주가 빠질 때 무섭게 빠지지만 외국인 한번 들어오고 환율 좀 안정되기 시작하면 몇 배 옛날 현대 미포조선이 100배 나는 게 100배 나죠.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100배 주식이 쉽게 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괜히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상한 테마 따라다니지 말고 그 세력이 친구면 따라다녀도 인정. 또 여러분들 주변에 내부자, 아까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목표를 주가를 얼마까지 누를 거다라는 게 다 알고 있으면 해도 돼요. 세 번째, 그 업계에 20에서 30년 이상 일을 해서 이 회사, 이 경기 사이클은 지금 바닥이고 한 10년 좋아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업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주식해도 돼요. 그건 너무너무 많이 하셔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거 하나 사서 내가 한 10배, 100배 이걸 노리면서 테마주 들어간다. 설거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먹을 수는 있지. 수익은 나지. 저도 몇 배 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속되냐, 그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 되느냐라는 여부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에 달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는 증권업계 30년 있었는데도 개별 종목에서 맨날 실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감으로 테마주, 개별주, 세력주를 세력이 친구면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엎을지 더군다나 그 세력조차 CFD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도 대주주님 한 방에 끝났잖아요. 내부자가 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는 네트워크와 재력이 있으면 테마주를 왜 해, 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코스닥 벤처붐 때 닷컴 버블 당시 새로운 기술과 같은 테마주에 몰리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다들 아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주식이 돼버렸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외인 비중이 30% 이상 되고 수출 대기업 우량주에 투자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한국 주식은 단타가 맞아. 그러니까 그냥 단기에 화끈하게 먹을 수 있는 테마주 이런 거 세력주 급등주 따라다니면서 그냥 먹고 빠질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흥망성쇠로부터 뭔가 그래도 뭔가 교훈이나 이런 게 얻을 게 있나요?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점은 아니고요. 어깨 정도에서 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테마주 어깨에서 파는 법.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제가 이걸 파악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5년 국민연금 다닐 때였는데요. 2015년 국민연금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아무튼 국내 주식 운용이 성과가 되게 부진했어요. 왜 저희가 부진하냐면 국민연금은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그때 바이오랑 화장품 테마가 그 중국 소비재 테마가 불을 뿜고 있었어요. 바이오 화장품. 네, 그리고 그때 특히 바이오나 화장품 산업 진출한다 그러면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 연예기획사가 화장품 산업한다라고 발표한 날 상한가 치는 거 보고서 저희가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화장품은 버블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참자. 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친한 애널리스트끼리 결정했다는 뜻인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2010년대 초반에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힘이 없죠. 왜 그렇죠? 공급 과잉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수많은 기업이 신사업 투자하겠다 그러고 증자하고 회사채 자금 조달해서 그 사업이 뛰어들어. 자, 그러면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급 광이 닫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사실 지나고 보니까 저가 경쟁 엄청 했죠. 로드샵 얼마나 많았어요. 뭐 이렇게 화장품 바른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많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규 진입자들이 끝없이 뛰어들면 미래의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과잉이 될 텐데, 아무리 성장 산업이라도 성장 산업의 매출 증가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보다 공급 과잉이 더 빨리 올 가능성 없나?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신규 진입자가 상한가를 쳤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투기라는 거예요. 왜 투기냐? 간단해요. 신규 진입자가 사실은 그때 들어온 신규 진입자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회사가 없어요. 왜냐면 힘든 그 한한령에 7년, 6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어떤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친다라는 건 시장의 참가자들이 왜 투기꾼들이 다 돼버렸고 시장이 투기판인 버블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되냐면, 그렇게 좋은 산업에 일찍부터 피땀 어린 눈물 속에서 투자를 해서 업계의 리더가 됐어요. LG생활건강이라든 코스맥스가. 자, 그런데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는 순간 상한가를 쳤다라는 건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바보라는 걸 뜻하는데, 그럼 기존 플레이어가 바보인데 왜 주가는 100만 원 넘냐고요. 신규 진입자가 상한가를 친다라는 건 그게 버블에 굉장히 강한 신호죠. 그게 대부분 업계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이클 뒤에 또 새로운 사이클은 있어요. 케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시장의 버블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고점이다, 저는 이런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 케인스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지금도 실시간으로 혼나고 있으니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버블 레벨이냐 아니냐.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고 싶겠구나. 야, 이게 뭐야? 제가 지금 들어오는데 상한가라고?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초기 투자자들의 손에서 모멘텀 투자자에게 주식이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가파른 상승과 거래량의 급증이 나타나고, 그 뒤는 이제 외부 환경에 달린 거죠. 외부 충격이 있냐 없냐, 또는 내부자 매도가 있냐 없냐, 대규모 증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뀝니다.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버블인지 아닌지를 아는 신호는 매우 명확하다. 신규 진입자가 상한가 칠 때.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같은 핫한 산업에 뭐 동박도 좋고, 꼭 2차 전지만 하지 말고요. 신사업 요새 동박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또 뭐 하나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엄청나게 들어올 때가 제가 고점이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심리, 또 더 나가서 밈 주식이 돼서 저 공매도 세력 털어버리자 이러고서 더 사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신규 진입자가 사태로 들어오고 IPO도 하고 상장도 하고 신규 사업 진출자가 들어올 때마다 상한가를 친다. 뭐 새로운 사업 진출 공시를 하면 상한가를 친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테마주, 어깨에 파는 신호. 물론 버블의 끝이라는 그 머리가 엄청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깨에서 아니 그 어깨까지 해도 뭐 엄청나잖아요. 꼭 그걸 고점까지 다 맞습니다. 수익을 내야 돼요. 또 개인분들은 끝까지 머리 정수리에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뭐 많은데 뭐. 맞습니다.